환율 얘기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1330원 전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이 긴축을 얼마나 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글로벌 경제 타격이 와가지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확 늘면 또 그때 또 달러가 또 급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겹친 상황에서 예상이 힘든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사님은? 글로벌 달러 지수 110포인트를 넘어섰었는데 지금 거의 100일, 102포인트까지 하락을 하면서 안정화되고 있는 상태인데 원달러 환율은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바운드가 상대적으로 세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재정 적자 자체를 문제로 놓기보단 재정을 쓰면서 내수를 살리지 못하는 상황이고, 특히나 수출 쪽에 경쟁력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네거티브 이슈들이 원화에 다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원달러의 어떤 이런 높은 변동성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연착륙하는 걸 확인하기까지 그 기간은 앞으로 적어도 1, 2년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달러 약세인데 지금 1,300원 초반대이니까 지금 이제 연말에 혹여나 이제 물가가 예상치 못하게 또 한번 등락이 이제 강화되면서 출렁거릴 때 연준이 5월달 뿐만 아니라 추후에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는 여지가 시장에서 확산이 되면 당연히 뭐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최근에 금매는 좀 빠져서 서울 부동산 호가는 좀 과거 대비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하지만 이 통화량 대비해서 어떤 그 아파트 가격 자체 밸류가 너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유 박사님의 결론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글로벌 부동산의 가격 트렌드를 점검하는 지수 중에서 댈러스 페드에서 여러 가지 지표를 마련했는데, 프라이스 투 인컴, 그러니까 소득 대비한 가격의 레이시오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스 투 렌트 레이시오, 그러니까 그들은 렌트 문화가 많으니까 가격 대비한 이제 렌트의 비율의 적정성, 이거를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핵심 뭐냐면 미국, 유럽 모두 다 이러한 가격의 적정한 수준, 그러니까 현재 적정하는 가격 대비해서 아직도 상당히 높은 괴리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 괴리율이 일직선의 선으로 펀더멘탈 지표,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이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봉 하나를 갖다가 큰 산 하나를 아직도 만들고 있는 그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역시도 프라이스 투 인컴 레이쇼가 상당히 지금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과열이라는 양상은 시장의 유동성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가격을 보조하거나 지탱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이러한 형국이 오래 가지는 못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형국에서 가격이 또 한 번 급등을 하거나 상승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즉 소득의 증가율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거나, 두 번째는 부채 증가율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 근데 상식적으로 이 두 개가 크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면은 지금 어떤 가격의 단기적인 변동성이나 출렁임 자체는 의미 있는 상승 패턴이라기보다는 기존 주택 매매에 있어서의 수급이 잠시 풀렸다가 또 잠시 해빙이 되고 잠시 얼어붙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가격 변동에 불과할 것이다. 이것을 큰 의미 있는 어떤 패턴의 상승 여부 뭐 이런 걸로 보긴 힘들다. 특히나 부동산 자산 가격 자체가 절대 가격이 워낙에 19년도 이전 대비해서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가격의 어떤 의미 있는 상승을 일으키려면 또 다른 가계부채의 급증이 필요한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좀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언제 정도 가격으로 넘어가야지 이게 PAR 지수로 봤을 때 밸류랑 붙어 있게 되나요? 정상적으로 갈 수준까지 붙으려면은 앞으로 최소 5년, 6년 이상은 최소 5년, 6년 길게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최근에 금리가 정말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오르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금리 때문에 떨어진 거니까 금리가 연말 혹은 내년 초에 잡히면 당연히 다시 오를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 금리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로 좀 개인적으로 좀 보시는지. 과거의 패턴을 보면 미국, 유럽, 한국 모두 다 공통적인 패턴이 금리가 만큼 낮아졌다가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부동산 자산 가격의 상승 트렌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축적이 돼서 어느 정도 경제적 효과를 발휘하면서 소득이 늘어나겠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득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채를 끌어당길 수 있는 어느 정도 여력이 생기면서 어느 정도 인플레가 형성이 되면서 경제가 이제 좋아진다라는 흐름에서 부채도 늘어나고 소득도 어느 정도 기반이 되니까 그때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패턴들이 강하고, 오히려 그 피크를 한번 찍고 금리가 내려가는 국면에서, 단기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유동성이나 금리 프리미엄이 좋아지니까 주시장은 들썩거릴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내려가는 국면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물가도 어느 정도 정점을 찍어주고, 내려갈 때는 물가에 맞춰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경제에 맞춰서 금리가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려가는 구간 동안에는 계속 경제가 안 좋아지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는 국면에서 소득 여력 자체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표현하는 DSR, 그러니까 소득 가지고서 부채를 끌어당길 수 있는 여력이 개선되기보단 여전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총량적으로 가계부채가 급증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임금소득의 증가율이 사실은 스테디하게 왔는데, 이미 가계부채는 총량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금리가 1% 떨어진다고 했을 때 DSR이 충분해서, 그러니까 여력이 소득 대비해서 이제 원리금 부채 상환 그 여력이 충분해서 부채를 더 많이 쓸 수 있는 인구의 비율이 몇 프로나 될 것이냐. 그 부분을 대략적으로 추산해 보면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엔 금리가 떨어지면서 요점은 소득 여력도 안 좋아진 상태이다 보니, 거기서 금리가 떨어진다고 부채를 더 끌어당기기가 전체 인구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은 구간인 것 같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우리 부동산 얘기 나온 김에 지금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굉장히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한국은 PF 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상업용 부동산도 공실률이 어떤 곳은 지금 20%고 어떤 곳은 13%, 막 12% 나오고 있고, 이게 디커플링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SM 매니지먼트나 트러스트 조합 같은 경우는 이미 채무 불이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 관련되는 론은 이미 부채 그 미상환 처리가 돼버렸어요. 근데 또 한쪽 샌디에고나 이런 쪽에서는 헬스케어 관련되는 이제 우리 의료 연구시설을 짓기 위한 사업용 부동산의 매수와 M&A가 되게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좋고 이쪽은 또 한쪽은 뜨겁고 막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커머셜 부동산 쪽도 한꺼번에 이렇게 완전히 이제 추락을 하는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한쪽은 안 좋은데 한쪽은 좋고 이러면서 하나씩 터지는 그런 그림이다. 그래서 전체 미국 상업은행들의 포지셔닝을 갖다가 뭐 시스템 위기처럼 이제 크게 상각을 해버리고 자본 확충이 필요한 그림으로 가기보다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상업용 부동산을 대출해준 그런 특정 은행들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전체적인 어떤 위기로 가기보다는 하나씩 은행들이 좀 힘들어지는 관련되는 이제 론이 들어가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일 좀 부실화되거나 공실률이 높은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조합에 론을 해준 은행은 어려워지는데, 그렇지 않은 쪽은 뭐 상대적으로 괜찮고 뭐 이런 그림으로. 한국 PF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증권사 관련돼서 PF 이제 연체율이 지금 8%고 예전에 이제 서프라임 때 기억해 보시면 9%를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프라임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확실한 연체율은 시그널이 보이고 있는 거죠. 굉장히 부실화되고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제 작년도에 우리 한은이 이제 50조 원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PF에 대해서 자금을 갖다가 공급해 줄 수 있는 펀드를 일종의 펀드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 금융기관들의 돈을 어느 정도 마련해서 늘려는 이제 형국인데, 미분양이라든지 지방 부동산에 대한 미분양 리스크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도 중소형 건설사 시행사들이 이 PF 사업 관련자들이 한꺼번에 망하지는 않는 구조가 되는 것이 유동성을 금융기관에서 이제 투입을 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최근에 미국이 중소은행들이 힘들어지니까 대형은행들한테 유동성 공급하라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정책적으로 압박을 했던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부실화된 것은 맞고, 종국에는 유동성이 마르면은 리스크로 확산이 될 수 있는 문제는 맞는데, 우리나라 경우도 유동성으로 메꿔 나가는 이제 기이한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다. 만약에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이제 여력이나 금융기관들의 돈들이 많이 부족해지는 형국이 되면 표출화되면서 좀 크게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염두를 해야 된다. 근데 다만 그 전까지는 유동성으로 계속 개입을 하려는 어떤 정부 정책 노력 때문에 메꿔 나가는 구조가 보여진다. 뭐 이렇게.
근데 지금 여튼 CPI가 5%가 나와서 4%대 목전에 두고 있고요. 물가 상승 공포가 많이 사그라졌는데 향후 경로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예측을 한번 아무도 관심 없어질 때가 언제쯤 올 것인지.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집중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블록화라는 것도 지금 이제 한참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고 그래서 또 원자재 수출입이 안 되고 뭐 이러니까 자꾸 이 민감도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도 비슷해 보입니다. 그 뭐냐면 절대 물가는 계속 높은 상태이고 체감 물가도 높은 상태인데 이런 블록화 이슈, 그 다음에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들이 한꺼번에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향후에 먼 형국으로 보면 물가가 기저효과 때문에 서서히 떨어지는 건 맞는데 체감 물가는 사실 되게 높은 상황인 것이 이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물가가 이제 3%, 이제 원자재 가격이 출렁거리면 또 4% 블록화 이슈 때문에 4% 갔다가 또 3% 떨어지고 이런 형국들이 계속 반복이 돼 나갈 가능성이 있다. 3, 4에서 일단은 맴도는데 이제 그게 3, 4로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많이 떨어졌는데 2년, 3년 후에 갔을 때 이 블록화 이슈 때문에 또 미국에 대응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블록들, 원자재 관련 중심국가들 결탁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서 또 다른 획기적인 정책으로 이쪽 G7을 갖다가 밀어붙이는 정책을 하게 되면 물가는 또 4% 이상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들이 계속 지금 앞으로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투자는 이런 마음으로 하셔라. 이런 거를 좀 많이 보셔라. 정리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인 형국 자체가 경제가 안 좋아지는 부분들, 정책적으로 힘들어지는 부분들 이게 뚜렷이 보이고 있는데 그것을 현대화폐라는 관점에서 전 세계는 유동성으로 그리고 돈이 있는 곳에서 끌어당겨서라도 막아내려는 이제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위험자산의 가격들이 굉장히 출렁임이 클 수 있고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고 이런 형국인데 무거운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큰 에셋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돈의 흐름 자체가 잠깐 회복된다고 또 완벽하게 호전되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간들이 앞으로 단연간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주식시장은 중간중간 계속 급등하게 반복이 되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경제 펀더멘탈에 맞춰서 부동산 가격이 잠깐 반등은 하는 것 같지만 추세적으로는 또 하향의 곡선을 그리고 있고 뭐 이런 형국들 헷갈리는 구간들이 계속 이어질 텐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처음 겪는 어떻게 보면은 물가 리스크 그다음에 블록화의 이슈가 다 곁들여졌기 때문이고 그래서 항상 어떤 투자를 하시든 간에 해지에 대한 요소는 좀 반드시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부동산 에셋 같은 경우는 해지가 사실은 힘들죠. 워낙에 거액의 이제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수요의 이슈도 있지만 자신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신의 기준에서 감당 가능한 정도의 가격과 어떤 부채에 대한 이제 그 여력들 이런 것들의 기준이 보다 더 이제 좀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주식시장보다는 부동산 쪽은 어떤 가격의 큰 트렌드상 차익을 얻으려는 메커니즘으로 움직여서는 그 기준이 더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유 박사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꼭 졸라가지고 한 번 더 모시고 오늘은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